야간 열차에서 뭐 목포인 남행열차 뭐 이런 걸 생각하셨는데 저는 그거하고 전혀 다르게 이할 때는 무슨 첩보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딱 처음에 읽는데 딱 긴박감이 딱 시작할 때잖아요. 가다가 어떤 여자가 자살하는 걸 맞고 편지를 휙 날아가고 가서 뭐 이렇게 야 이런 먼저 첩보에게 뭐가 되겠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아니고. 아, 제가 이 책을 추천을 한 거는 몇 년 전에 한 3분의 1쯤 읽다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서 못 읽었어요. 근데 그 뒤에 안 읽어지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불어터진 국수가 됐다고. 저는 말하신 분하고 다르게 제가 그 의미를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이걸 읽다가 중지를 하면 불어터진 국수처럼 맛이 없게 다시 읽을 마음이 좀 안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끓여서 읽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몇 년이 지나도록 그 나머지를 못 읽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읽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영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쉬운 책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추천을 한 거는 여기에서 읽으면은 여기에서 나온 책은 어떻게 하든지 다 읽으니까 이 책을 추천하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추천을 했던 겁니다. 저도 처음에 김선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본의 야간열차 뭔가 첩보물인가? 뭐 추리물인가? 아니면은 야간열차에서 무슨 썸씽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되는 얘기인가? 그렇게 했었는데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뒤통수 제대로 맞았죠. 예.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저도 진짜 머리에 쥐가 났는데 몇 년 전에 읽은 건데 요번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그냥 진짜로 이거를 되게 달렸구만. 예. 고속 주행을 하셔서. 네. 그래가지고 KTX 야? 얘를 읽었는데 옛날에 이해가 안 됐던 게 이해가 오고 이 이야기 전체가 머릿속에 이렇게 확 그려지면서 여기 지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머릿속에 지도가 싹. 그러니까 처음에는 읽을 때는 그게 참 잘 떠오르지 않다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그 흔적을 찾아가는구나 하는 게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지니까 좀 쉬워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줄거리만 일단 파악이 해서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또 이름도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언제 나왔는데 이게 누구지? 그럼 또 앞으로 막 뒤져봐 벌써 이렇게 나왔더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 일을 써놓고 나오면은 이제 거기 나오는 에피소드랑 이런 거 같이 메모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거였지 하면서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읽기가 쉽더라고요. 도무지 넘어가질 않고 국수 분 것처럼 자꾸 힘들게 하고 그래서 맨 뒤를 읽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네네. 그랬는데 저는 거기 삼나무가 너무 궁금했어요. 붉은 삼나무. 붉은 삼나무. 네. 왜 이렇게 시작은 하는데 끝을 안 내고 자꾸 다른 걸로 넘어갈까? 근데 삼나무를 좀 했는데 저는 좀 약간 좀 어떻게 했냐면 이게 영화로도 됐잖아요. 영화를 좀 봤습니다. 영화를 보고 그다음에 영화로도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그 당시가 그 유럽에서 그 독재 정치를 가장 오래 한 게 이 시대랍니다. 근데 네네. 쪽에서. 그런데 다른 독재는 강압적으로 공산주의를 주입을 시키는데 이거는 행정을 마비시키고 그다음에 종교를 마비시켜서 독재를 하는 유일한 단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런 지식인들이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 저는 그쪽으로 좀 보면서 이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은 파스칼 메르시어가 썼다고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이 철학자잖아요. 논문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거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소설 형식으로 썼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쨌든 처음에 여행 떠나는 그 부분은 되게 신나겠다. 낯선 곳으로 가다니 나도 가고 싶다. 가서 누굴 만나고 뭘 보고 뭘 먹을까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잘 넘어갔는데 그 다음 순간부터 약간 목이 메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에 귀환 그 전까지는 좀 많이 답답하고 정신적으로도 좀 압박감도 오고
이 너무 문장이 촘촘하고 막 밀도도 너무 높고 이러니까 그 자체에 막 억눌려가지고 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그래 그렇다면 나도 어떻게든 해봐야지 약간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 작가의 의도에 어쨌든 말려 들어갔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읽었는데 이 작가가 2023년도에 사망을 했잖아요. 오래된 소설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래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더군다나 이제 인물이 어려웠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이 책이 지나다 보면 이게 사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 이분이 숨통을 좀 트이게 해놨구나. 처음에는 이제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데우가 접해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데우 책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념이랄지 우정이랄지 사랑이랄지 이 사람의 선택이랄지 이런 것들을 마주하고 마지막에 이제 스위스로 돌아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위스에 돌아왔지만 자기가 거기서 살 건지 다시 리스본으로 갈 건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여행 중인 것 같고 이별을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도 매일 이걸 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책 여행을 하고 있고 사람 만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간들이 쌓여가지고 이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태어나서 하루 온종일 책 본 거는 지난 토요일이 처음이었어요. 그 힘이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 책 모임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새삼스럽게 이 작은 책방에서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저한테도 엄청난 에너지를 주고 있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는 이 주인공의 네, 어느 날 강의하다가 재밌었어요. 떠나버리잖아요. 네, 네. 나라면 이렇게 그냥 할수 있어요. 훌쩍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네, 맞습니다. 이런 걸 바라는 사람이 많잖아요. 대부분이 자기 네. 로망에서의 탈출 로망이죠. 네. 그러고 싶은데 과연 그런 로망은 있는데 현실은 현실에서 실제로 이 교수 모양 훌쩍 떠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네, 맞습니다. 거의 없거든. 그래서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읽다가 보니까 이 양반이 단점이 너무 많은 생각을 해. 아니 근데 퍼즐처럼 하나씩 하나씩 완결돼가는 게 그건 재밌잖아요.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와중에 훌쩍 떠나본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여기 다지 뭐. 그쵸. 어떤 급작스러운 어마어마한 계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물이 끓는 것이 100도에 끓는데 99도가 항상 있었다면 1도만 넘으면 끓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도 보면은 이 자기가 그뭐 30년, 40년, 57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면서 자기들이 가르친 제자도 물론 결혼했고 제자들을 만나면 그 제자들이 뭐 외국에 온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만나면 자기가 거기서 갈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그 이제 임계치가 올라가는 거지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계기에 훌쩍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우리는 누구나 한두 번씩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 전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여행을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네, 아유 혼자서 그래가지고 그때 왔던 데가 치악산이었어. 그래서 그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어떤 뭔가 이렇게 차근차근 자신도 모르게 쌓여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폭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계기를 해서 확 변화될 수도 있고 이런 건 너무나 일반적인 평범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싱겁게 시작하지만은 거기 또 여기 또 밑밥을 깔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많은 것 중에 뭐 이렇게 하면서 밑밥을 깔고 보면 아 그래 우리 사실 그렇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새 너무 챙기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아니 난 거기 반론 주직이었고 근데 네. 그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 저 고등학교 때 대뜸 가출이라고 하더니 그 가출을 했는지 어쨌든 간에 떠났다는 거는 대단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났잖아요. 그 대부분에서 벗어나야지 뭔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건 알아. 아는데 한발 무작정이든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걸 못 하는 거야. 지금도. 선생님은 그러니까. T입니다. T. 아직 이 욕망보다 크단 얘기지.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은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될 거예요. 아니, 욕망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랬다가는 밥도 못 먹고 쫓겨나 못 들어와.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그냥 떠나. 아니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저는 지방령 스타일인 거예요. 저도 그냥 아 그걸 집안에 지방령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 선생님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여행 네.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얘기를. 왜 아니 떠나세요? 여기 여행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네. 여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까지다. 네. 확장 사고가 안 된다. 네. 네. 근데 그게 꼭 뭐 행동으로 경험 쌓아서 뭐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책도 읽는 것도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여행을 하고 온 거고. 네. 근데 여기 그 책도 읽지 않고 여행도 안 가면 사고가 다치잖아요. 그게 이제 확장하고 경험하러 저는 떠나요. 그래서 경험하러. 책을 완독하셨다니까 리스본하고 작별을 하신 거예요? 했죠. 했어요? 저는 했어요. 어떠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마지막에 나오는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찾아갔었잖아요. 에스테파니아. 그 제가 살라만카를 가봤거든요. 오. 거기 대학 도시잖아요. 거기가 거기에서 교수가 됐고 근데 그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라고 했을 때 맞아요. 좀 마음이 너무 좀 짠했어요. 자기의 삶으로 그 여자를 끌어들였고 그게 안 됐을 때 거절했을 때 딱 마음을 닫는 게 너무 자기애가 강했던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자기애는 많이 강하긴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책에 그 처음에 나왔던 여행이라는 그거하고 두 번째는 이 아마데우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네. 그 글에서는 좀 많이 눈물도 나더라고요. 그쵸. 우리도 누군가의 부모기도 하고 아직도 누군가의 자식이기도 하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 부모 자식 간이라는 관계가 상상할 수 그쵸. 없이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구나. 좀 그 음. 부분이 좀 조금 심정적으로 되게 울컥했던 것 같아요. 저도요. 그리고 제일 좀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 우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물론 이 작가는 뭐 소설적 장치로 끌어왔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항상 우리도 살면서 우연을 겪기는 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연이 이렇게 우리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도대체 그 우연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저도 이 여행 계기가 된 게 그 여자를 만나면서였잖아요, 네, 네, 그죠? 그 여자를 만나는 게 방아쇠가 되고 도화선이 되고 그래서 훌쩍 떠나게 된 건데 저는 맨 마지막 끝까지 그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서 전화를 안 한다는 게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나 같았으면 했을 것 같은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스칼 메르시아는 분명히 피터 피에르고 맞아요. 철학자예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이 쓴 소설이 두 권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소설이고 리스본의 야간 열차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나왔을 때 저희 구만한 세대들한테 참 40대 중반에 사는 세대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여행을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어한 뒤에서 부채질한 책이라 그 책이었어. 다 읽어보시면 아셨겠지만 두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액자 소설이라 그러는데 아마 이 작가도 그랬을 거예요. 이 작가가 우연을 가장한 자기 합리화 그러면서 남겨놓지 그죠? 제가 근데 그 안에도 그 내용이 예, 살짝 나와요. 그래서 근데 그 안에 있는 언어의 연금술사하는 그 책은 사실 실제로 포르투갈의 소설가가 썼는 가상의 책이 아니고 가상의 책이 아니고 실존 인물의 책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의 연금술사가 근데 이제 이 사실은 번역이 그때 제가 읽었을 때도 이 번역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굉장히 이게 뭔가 맞아요. 문장이 네, 매끄럽지 마음이 않고 매끄럽지 않다는 것보다도 않고 이
이게 과연 작가가 아. 이 얘기를 했을까 예, 하는 예, 생각을 그렇죠. 많이 들어요. 아, 좀 느끼셨구나. 꿈인가 실제인가 예, 예. 감성 사실은 이전도 영어로 된 그렇고. 영문판을 번역했는 책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매끄러워요. 번역 도서에 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예, 없죠. 예. 근데 제가 20년 전에 이것도 그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설 이 책에 보면 언어의 연금술사에 보면 굉장히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실 이 프라도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글은 이 사람은 그런 생각 굉장히 안정감이 없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여러분은 프라도라는 존재는 사실 굉장히 갈등하고 방황하고 평온을 끊지 못하는 그걸 죽음으로 선택하는 전 당연하다고 주인공으로- 생각해요. 예, 아니 그 부모의 환경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마지막에 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기 부모에 대한 어떤 강압과 자기한테 집착하는 여동생 그리고 그 사이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한테서 해방되면서 스스로 자기가 택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서 자유로워졌다고 그렇죠. 생각하면서 이 글을 타는 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그레고리우스가 자기 자신은 아직 남아있는 존재이지 그죠? 그래서 자기 실체나 자기 성찰의 마무리를 이제 계속 진행형이지만 저는 우리 삶 자체도 그렇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저는 이 책을 읽을 때쯤 제가 학교를 빡차고 나왔어요. 차고 나오고 다른 인생을 선택해서 그리고 멋있잖아요. 그 사이에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이별하고 누구나 다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걸 약간 이 작가처럼 잠깐 디테일하거나 철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거나 정리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이렇게 공감하는 이유는 이 책에 나오는 이게 뭐 실행에 옮기고 실행에 안 옮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다 그레고리우스 같은 지금도 그래서 계속 뭔가 새로운 걸 알고 싶어하고 또 형편이 안 되는 다른 사람이 쓰는 체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나를 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독서 모임도 하는 이유도 사실 그렇고 여행을 떠나는 이유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인간조차도 어쩌면 자연이 아닐까. 우리가 누구보다도 이 지구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자연이라는 거. 그래서 계속 이 사람처럼 여행도 추구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다시 여기 나오는 그레고리우스처럼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자기 고향에 갔다가 다시 베른에서 다시 두 번째 여행에서 그때 그레고리가 저는 이 글을 참 좋아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를 느꼈다. 시간은 있지 그죠? 이제 그의 것이 되기 시작했다. 그죠? 포르투갈에서 그 포르투갈에서 이렇게 써, 나 여기 있다라고 자기가 그 전철 안에서 포르투갈어로 나 여기 있다라고 막 따라해 보잖아, 그죠? 근데 이게 지금의 현재에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닐까 싶어. 뭐 내일이라도 또 따로 다른 곳에 다른 책을 만나서 다른 여행지를 갈 수도 있고 여유가 된다면 기차표를 끊을 수도 있고 비행기표를 끊을 수도 있지. 그래서 여기 보면 상징적으로 처음엔 기차를 타고 야간에 떠나지만 두 번째 떠났을 때는 취리에서 비행기를 타지 그죠? 네네. 그래서 우리 운전도 하고. 예, 운전도 하고 그만큼.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린 각자 다른 방식으로 언제나 매일 떠나고 있으면서 성장하는 거다. 이 책에서 이 철학자, 이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연의 일부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본인 네, 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저자의 책은. 언어가 조금 철학적이긴 해도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네, 삶의 그 한 얘기를 모습이죠. 얘기한 거고 네. 평범한 걸 얘기한 거고 그리고 그래서 더 아름답고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를 읽었습니다. 여기 그 우연이라는 그 단어를 계속 저는 조금 많이 마음에 남아 있어서 그 우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선생님. 우리가 양자역학, 뭐 양자 물리학의 법칙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네네. 나한테 없는 씨앗은 안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도 나오는 얘기들이지만 맞습니다. 예,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되지도
못하고 이렇게 드러나지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뭔가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개연성 있게 이해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재돼 있던 문학으로 들어가 보면 주인공이 둘이에요. 아까 액자 소설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걸로 보면 주인공이 둘이란 말이죠. 우리가 보는 책 속의 주인공과 그 책 속의 또 주인공인데 그레고리우스는 고전문헌학 교수인데 베른에서 어느 날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 포르투갈 여성을 만나면서 씨앗이 이제 하나가 들어가요. 포르투게스라는 말 그게 계속 그 환경 조건이 형성이 되면서 발화가 되기 시작한 게 우리 여기 산골에 계시니까 다 보실 거예요. 아니 얘는 언제 여기 있었어? 그냥 흙이었던 것이 비 며칠 오고 나면 다음날 쑥 올라와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서 삶을 180도로 바꿔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아까 뭐 얘기했듯이 뭐 훌쩍 떠나는 정도의 그런 여행이 아니었잖아.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송두리째 180도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개혁을 한 상태예요. 근데 그 개혁의 물꼬가 그 비 오는 날의 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날의 일을 두고두고 사람들이, 학생들이, 교수들이 막 화자하는 거예요. 그 캐기라는 교장 선생님은 너무너무 질투날 정도로 부러워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그냥 나가셨어요. 맞아요. 네. 아무 설명 뭘 이렇게 갖다 끌어다 댈 이유가 없어, 이 학생들한테는. 왜? 그들이 봤던 선생님은 여지가 없었거든, 그럴 만한 여지가.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180도 다른 인물이 갑자기 툭 나타났는데, 자기 안에 그 마른 사막 같은 곳에 던져진 씨앗 하나가 어디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있었고, 그것이 사막에 비가 내려서 지금 현 시대에 지금 사막에 막 꽃이 핀다고 하잖아요. 눈도 오고. 이런 정도로 그냥 급변한 삶을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서 사실 알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나왔어. 강의실을 나와서 정처 없이 헤매다가 그 에스파냐라고 하는 작은 서점에 들어가서 그냥 저 먼지 묻은 그 보물 같은 책, 그것도 그 주인이 어디 여행하다가 들고 온 책이었는데 자기도 아직 못 읽은 책, 그래서 선물로 받은 그 책에서 만난 주인공의 여정을,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나는 이럴 수가 있을까 과연? 네. 여러 생각을 이제 하게 하면서 심리학의 관점으로 이제 들어가 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저하고 빗대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지금 삶을 몰록 내려놓고 180도 다른 그 어떤 말로도 표현되지 않았던 인물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저 스스로도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지방령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냥 요 안에서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풀 뽑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근데 갑자기 가서 막 BTS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할까? 저는 지금 그런 정도의 이게 180도 다른 삶으로 봤거든요. 예, 그렇게는 저는 선택은 할 수 있으니까, 스님. 그러니까 그 선택조차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고 싶다라는 욕망은 한 번씩 문득문득 일어날 거예요. 근데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게 과연, 이를테면 굉장히 부자, 여기에 실베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 평생 하면서 그 생활, 그 삶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권태스러워하면서도 못하잖아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건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부러워하면서도 못하잖아요. 저는 물질의 능력이 쫓아가면은 엄두 내볼까 정도는 돼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러워는 할 수 있고 그냥 꿈틀꿈틀 한 번씩 이렇게 씨앗이 떡잎까지는 따갑게 하다가 나올 수는 있어. 하지만 거기서 말라버리는 경우가 많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또 다른 열매를 자기의 그 유전자를 남기고 갈 정도의 삶을 바뀌는 그런 거는 정말 드물다. 그리고 책 속의 주인공 프라두. 이 프라두는 왜 그렇게 확신했을까?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라고. 이게 과연 부모의 영향일까? 근데 나중에 부모를 원망하기는 하더라고요. 특히 어머니를 원망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래, 이 서구 사회에서도 우리 그 동양의 어머니의 그 집착 같은 것들이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구나. 프라드라는 인물을 통해서 살짝 엿볼 수 있는 어떤 환경 조건,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구나. 환경 조건에 따라서 성향이라든가 성격, 성질 모든 것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 이렇게까지 나는 호기심을 내고 이 책 속의 주인공의 친구 뭔가 끄트머리를 잡아서 계속 찾아다니고 있는 이런 열정이 있을까. 끊임없이 나는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많이 보게 됐어요. 가장 여기에서 저 개인으로는 주황애사 저항운동으로 고문을 엄청 심하게 당하잖아요. 인간다우면서도 조금 우리 삶 속에서 살짝 존경할 만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초탈하고 초연하게 자기 삶을 받아들이면서 솔직하게 자기의 그 굴욕스러운 모습조차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그레고리우스하고의 만날 때 첫 만남 장면을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그 뜨거운 차를 따라줬을 때 이러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들으려면. 그러는데 이러기 전에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고 나는 반잔만 필요하다고 이럴 수 있는 용기. 그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는 과연 그 일상에서의 그 작은 부분도 그렇게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네. 그레고리우스라든가 프라두는 너무 집착스러운 인간형이었어요. 집요하고 저는 네. 집요함에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내 주변에 그런 인물이 하나씩 가까이 있다면 거기에 또 그것을 부추기는 인물이잖아요. 아드리아나인가? 그 동생 여동생. 네네. 예. 이런 인물들은 솔직히 내 주변에는 다행히 없구나. 예, 이 책을 보면서 그 인간 심리로 저는 이제 끊임없이 보려고 하고 그 문학으로 봤을 때는 이 번역가가 지금 우리 이렇게 풀어놓은 걸 갖고 우리는 봤는데 정말 원작이 이런 뜻이었을까? 이런 내용이었을까? 이건 번역가의 생각은 아니었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너무 그 아름다운 문장, 아주 그 꼬집어 파는 후벼 파는 듯한 아주 그냥 그 날카로운 문장들이 너무 많아서 그 문장들이 질투난 적은 많았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 부분 때문에 너무 고구마같이 막 목이 막히고 숨 막히고 이러면서도 그 문장 때문에 넘어가지는 것 같아요. 그게 요소를 콕 찌르는 그 문장 때문에. 여기서 인용하는 그 고대 그 모든 고서들의 철학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한계 같은 거를 그나마 쉽게 그 소설이라는 형태를 빌려서 이 사람이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데 소설이라는 걸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살던 시대에 보면은 이제 부연 설명으로 하자면은 그 포르투갈이 그 독재 시대에 이 사람이 존재하고 살았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장할 때 그 마르크스나 그 뭐 헨리 밀러나 그 이런 모든 책이 다 금서로 정해지던 시대에 살았는 사람. 우리도 그랬거든. 언론 통제 같은 걸 우리도 똑같은 시대를 공감했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프라두가 누구보다도 가장 인간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어떤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계속 갈망하잖아. 뭔가 잡히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추구하면서 늘 갈등하면서 어디도 정착 못하고 살아요. 직업을 가지고 살고 현실 사회에서 살지만 내적으로는 늘 끊임없이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에 아, 대해서 맞습니다. 생각 안 해보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다른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과 반추되는 그 대상을 통해서 내가 비춰지는 내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나와 영 다르게 비춰질 수가 있잖아. 그래서 저는 이 그레고리우스가 이 프라다를 보는 시각이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호기심이었고 별 대수롭지 않은 우연이었죠.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우연에 내하고 내 의도와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사실 선택할 수 없는 부모나 내가 어떻게 언제 태어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성향의 부모를 만나는지 그다음 내가 받은 어떤 교육도 사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살던 시대 저는 이 글이 이걸 다 반영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 여기 나오는 프라도라는 인간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그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이 아니잖아요. 현실은 심지어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부인도 자기가 꿈꾸었던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상인 거예요. 어떤 현실적인 그 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 아마데우가 느끼는 그 불안과 네. 집착과 그 그래서 집요함이 저는 예. 그게 집착이라기보다는 자기 방황 아니었을까? 계속 그 나이 때 겪을 수 있는 30대에 있는 방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도 그리고- 다 겪고 예, 있지만 드러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그 거지.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실 프라도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의사로 살잖아, 그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57세까지 그 죽음을 선택할 때까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다 꾹꾹 누르고 사는 거예요. 그 여자하고 헤어져서 돌아왔을 때. 그 이후의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죠? 브라드의 그 탈선의 원인이 여기 예,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난 이해가 정말 예, 됐거든요. 저도 저는. 누구보다도 그냥 이 강도의 차이뿐이지. 그다음에 어떤 지식이나 어떤 내가 살아온 환경이나 어떤 그런 영향일 뿐이지 가장 사실은 이 사람이 가장 인간적이죠. 그래서 불완전하게 죽음조차도 어쩌지 못하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었을까. 조금 너무나 철학 속에 있던 인물이 예, 현실로 예, 내려온 것 현실에 같죠. 내려온 것 같아요. 저는 그래 생각해요. 부모를 선택하지 못했고 사실은 심리학에서 얘기하면 사르트르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든 이 인간성의 성격은 태어날 때 부모의 어떤 양육 방식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품이라 하는 거는. 그리고 어떻게 유전적인 요소들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뭐 일정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 약간 혼돈스러운 이런 상황이 인간이고 그 각자의 그게 상황을 예, 좀 이해받아야 자연스러워. 될 것 같아요. 예,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가장 이렇게 호감 가는 인간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이 책이 참 괜찮다. 그리고 어떤 지적 호기심도 약간 그 호기심과 그런 데 대한 그걸 뭐라 그러나 사치? 지적 허영도 약간 자극하지 메꿔줄 수 있고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이 트랙을 굉장히 잘 깔았다고 생각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왠지 어렵고 철학적인 것 같은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은 내가 좀 왠지 근사한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 이런 걸 우리한테 주는 만족감이 있어서 이 소설을 충분히 이 존재해서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도 선생님 얘기에 조금 더 그러면 우리가 그 공산주의든 독재주의든 민주주의든 여기서 가장 고뇌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발달을 하면 고뇌하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인데 저는 이걸 심리학적으로 아주 잘 풀어낸 게 이 지금 소설인데 이 주인공이 그 시대적 배경이 독재 시대잖아요. 그 유럽에서는 보도 듣도 못한 행정을 장악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종교를 장악을 해서 종교를 없앨래 나를 따라올래 둘 중에 하나는 그런
시대적 사항을 이분이 다 알아요. 다 알아. 알면서 어디든 빠지지 않으려고 균형을 잡으려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나요. 네. 한 사람만 만나거나 이랬으면 빠졌을 텐데 이렇게 그걸 균형을 잡으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에서 저는 되게 점수를 많이 주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좀 해결을 할 텐데 해결을 안 하고 그냥 훅 지나가요. 그런 것도 처음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대적인 그 부분에서 그리고 리스본 완행열차는 왜 탄다고 생각하세요? 자기를 찾으러 이 떠나는 책을 다 읽으려고 찾는 거죠. 이 책을 다 읽으려고 왜? 여행 가는 왜냐면 다른 데 했으면 이 책을 다 못 읽잖아요. 근데 완행열차는 충분히 네, 열려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게 지루하기도 나오죠. 하고. 네, 그게 답인데 우리도 지금 이거 번역을 하신 분이 아까 선생님이 그 포인트를 잘 잡아주시더라고요. 우리도 경험해보지 못한 민주주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번역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번역은 투박했을 거다. 경험해보지 않은 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만드는 거니까 그래도 그분이 보내는 메시지를 받아내더라고요. 받아내더라고요. 다 전체적으로 매끄럽지 못하지만 그 메시지를 받아냈다는 것도 이 번역가가 한 일 중에 잘한 거고 우리가 지금 보도 우리가 아주 궁극의 민주주의든 궁극의 독재든 공산주의든 간에 우리가 그 궁극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분은 자유로우려고 완행열차도 타고 그다음에 이 어디든 빠지지 않아요. 그 균형을 잡는 그런 테크닉이 전 대단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쪽으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지적 저의 시점입니다. 저는 일단은 책의 두께가 너무 1차적으로 놀랬고요. 근데 다른 책은 머릿말이나 뒤에 보면 줄거리가 살짝 있어서 맞아. 근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작가 설명. 근데 이게 그 2007년에 출간을 하고 이건 다시 또 하신 거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읽다가 몇 장을 넘겼는데 연결이 안 돼서 앞정리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읽었어요. 그냥 이제 글이 막 진짜 언어의 영혼실사라는 말이 와닿긴 했는데 저는 불교 책 아니면 안 읽던 사람이라 쉽게 넘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루하고 고전적인 그레고리우스가 자신의 그 견고한 세계를 막 깨뜨리고 새로운 인생을 막 살게 되는 이야기는 맞는데 그래서 저는 뭐 전체적인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이거를 저한테 이제 대입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결혼하고 출산하고 시어머니를 16년을 모시면서 나름대로 이제 평온한 일상을 지냈었는데 50대 초반에 이제 갱년기가 오면서 불면증이 너무 심각하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평창에 온다는 생각은 1도 안 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심하니까 이게 죽지만 말자 하고 진짜 딱 오늘 저녁에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남편한테 평창 데려다 줘 동생 집에 그러고 진짜 1% 생각 안 했던 그거를 제가 실행에 딱 옮겼어요. 그래서 그 딱 평창에 와서 동생이 판다는 집을 그냥 무조건 나한테 팔아. 이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 순간에는 그레고리우스 맞아. 사람들이 다 저한테 맞아. 똑같이 그거를 어떻게 행동으로 할 수 있었냐고 자기는 아파도 그렇게 못한대요. 근데 저는 죽지만 말자. 일단 모토는 그 절박함이 죽지만 느껴져요. 말자. 그래서 와서 그 동생 집을 사고 제가 이제 그럼 난 봉사를 할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살고 싶은 봉사도 하고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그래서 일주일을 딱 짜서 사진도 그때 했었고 신앙송도 했었고 5일 동안 계속 다니면서 이제 해본 거예요. 근데 저한테 와닿지도 않고 뭔가 항상 부족하고 그래서 다 놓고 다시 이제 성남으로 가자. 그래 가서 일자리도 잡았어요. 갑자기 가서. 근데 또 거기서 또 사람들이 저랑 또 안 맞는 거예요. 이분은 뭐지? 그래서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님을 어느 날 찾았어요. 근데 이분이 나왔어. 진짜 제 말로 저 여기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 책이랑 신고랑이 저한테는 제 삶에 그냥 완전
90%는 제 너무 삶이라서 좋다. 저는 이게 이렇게 말로 하면 안 되지만 저는 1순위는 여기 스님 의산방이고 이 책 모임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사실 너무 어려가지고 막 입으로 막 읽었어요. 소리 내가지고. 그래도 저는 이렇게 다 여러분처럼 다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 삶을 그냥 대입을 해보니까 나도 나름 씨앗이 있었어. 그래서 저 요새 잘하고 있어요. 되게 도전하고 발전하고 하는 제 삶이 너무 뿌듯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책 속에 그런 글이 있었다 하고 남겨두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읽지 않은 것만큼의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무엇을 얻든 또 어떻게 읽었든 또뭐 어떤 게 마음에 안 들었든 간에 자기 삶에 녹여낼 수 있으면 그거는 저는 뭐 최고의 독서라고 생각해요. 이 리스본행 야간 열차에서 뭐 리스본이 어느 나라에 있는 거야? 그걸 모르더라도 그리고 그 그레고리우스는 그 포르투갈 사람이라는 그 말에 이끌려서 훌쩍 떠나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분이 그 책을 읽으면 자기 삶을 느껴보고 바라보고 내가 그때 어땠다 못지않은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게 되게 독서의 그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리스본의 야간 열차 영화 해갖고 엄청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저는 그 시공간적 배경은 리스본의 봄 그거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는 거였지만 그거는 그냥 소설 속의 장치인 것 같고 이 작가가 우리한테 말하는 건 그 나로의 여행을 이제 권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그 그레고리우스가 어느 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여행을 떠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필연적으로 그 사람이 그 이제 뭐가 자각이 돼서 나이가 젊을 때는 그걸 사실 느낄 수가 없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뭐지? 나는 왜 살지? 나는 어디로 가지? 이런 거를 아마 그 조금 씨가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그냥 트리거였을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자살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서 그 처음에는 그걸 정말 너무 뭐 이상하게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제 그 말미로 갈수록 왜 그랬나 그게 이해가 저는 정말 많이 됐고 리스본으로 간 충분한 저는 그 대가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제가 49살에 남편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하게 리스본으로 떠나기 시작을 한 거죠. 인생을. 그리고 제가 50대 후반에 그 아주 그 병기가 높은 암에 걸렸을 때 더 진하게 제가 정말 떠났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안착이 된 느낌. 그 프라도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지 아니 프라도가 아니라 그레고리우스가 그 사람도 아마 어떤 일이 생겨도 암이었든 아니면 뭔가 상태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않았지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고 거기서 그 여동생이 그 오빠한테 막 집착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박제된 삶을 살았던 그 여동생을 구제해준 것도 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그 소통의 부재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와의 아들, 엄마와 아들, 동생과 오빠 그리고 내가 아는 내가 타인이 아는 내가 정말 맞다 틀리다 이거는 좀 그렇지만 내가 아는 나도 잘 모르는데 진짜 네가 나를 어떻게 알겠나 하는 그런 묵직한 질문 같은 그 것들 진짜 영원히 풀지 못할 질문 같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이 나오고 막 격정적으로 찾아 헤맸는데 그 편안함을 느낀 이 프라도가 아버지한테도 해방됐고 엄마한테도 해방됐고 여동생한테도 해방 진정된 해방을 누리는데 그게 방황이었다고 나와요. 원인은 나중에 알게 됐지. 그 엄마의 끊임없는 그 우아한 독을 주입한 거 그리고 열등감을 느꼈던 아버지의 그 소통이 안 되는
마음은 있었지만 서로 소통 안 하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죠. 이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그걸 말로 해야 되니? 그건 아주 맞아. 표면적인 1차원적인 생각이고 말을 해서 소통을 해야지. 아, 그랬었구나 알게 되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 공자님이 그 주역을 60몇 후반에 알게 됐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때 그 전에 그 사람이 추구했던 공자님이 추구했던 이 인의 애지신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이후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그 자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이라는 더 높은 신이라는 걸 막 끊임없이 양면성을 갖고 고민하잖아요 프로이트가. 그런 것도 저는 너무 공감이 너무너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적어도 이 프라자 엄마처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 삶과 그 아이들의 삶 이거를 매우 존중해줬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아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들었을 때 이제 나는 너의 엄마가 아니라 너의 이제 지아비로 넘겨주겠다. 며느리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내 삶을 살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진정한 리스본으로 가서 이제 지금 편안하게 돌아온 삶을 여러 가지 그 걸림돌이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어떤 일이 다가와도 괜찮은 느낌으로 제가 이제 안착이 된 느낌으로 살아서 이 책은 저한테는 그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술술 넘어갔구나. 저는 저기 뭐야 뒤통수 맞은 것 같아가지고 왜? 아니 고구마 그냥 먹었대. 소설인 줄 알았는데 네. 뭐 철학적인 요소가 많아서 근데 이 책은 재미있는 부분이 그레고리우스가 아마디오를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늘 뭐 미처 모르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런 쪽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도 없이 현대 사회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레고리우스가 아마데우의 삶을 이렇게 우리한테 읽어줌으로써 그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삶도 저랬고 저런 순간 이런 순간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갈등 그런 어려움 그런 스트레스 그래서 늘 그 순간마다 힘들어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시간들을 보내왔구나 그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되게 그 부분이 공감이 돼서 그 고구마 같은 그 목매임에도 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가 진짜 여기 이것도 뭐 그 어부들하고 그 세상 끝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 어부한테 행복하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삶을 안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 우리는 90% 이상은 다 거기서 그냥 뽀그작뽀그작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을 변하고 마음이 열리고 그 10%들은 어떻게든 그 그레고리우스 같은 삶을 선택해서 각성을 하고 그 이 세상의 소실점까지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네. 저는 저자의 삶과 동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 예. 이 사람이 그러네요. 예. 이 양반이 빌리필드라고 하는 대학에 또 강의를 했네. 이제 1984년부터 2007년까지니까 제가 한참 이 빌리필드 대학을 들락날락할 때 그거 어떻게 보니까. 우와. 근데 저는 빌리필드 대학을 다닌 게 아니고 여기가 그 아시는 분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사회학으로 유명해요. 독일이잖아요, 독일은. 예, 독일에 네, 독일에 빌리필드라고 조그만 아, 곳인데 거기는 보면은 뭐 공과대학은 어디, 뭐 이과대학은 어디, 음악은 어디 이렇게 해서 뭐 우리처럼 그냥 일렬로 세워서 서울대학이 좋고 이게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빌리필드 대학이 사회학으로 그 아주 유명한 대학이에요. 근데 여기 저는 이제 조카가 여기 다닌 거예요. 독일 도시 중에서 제일 많이 간 도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있는 함부르크에서 빌리필드가 멀어요. 그런데 우리를 말하면 서울에서 걔는 대구나 부산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볼일 보러 가지 않는 다음에는 일부러 가려면 그거 큰맘 먹고 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부모들 독일 갔다 왔다니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쌀 사고 더 그냥 잔뜩 사주고 차에다 기름 잔뜩 넣어주고 용돈 주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많이 간 도시인데 이따 보니 이 양반이 저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소설이라고 해서 봤는데 이게 소설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철학 교수고 사회학 심리학과 얘기하셨듯이
그런 분은 이거 소설로 만들어서 썼으니까 이거 얼마나 골 때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이게 뭐냐면 서양이지만은 부자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대화 영원한 없는 미스테리 같아요, 소통. 진짜. 이런 건 우리하고 비슷해요. 거의.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자기 어머니하고의 그 얘기 나오잖아요. 어머니가 뭐 심지어 독 같다고 그런 식으로. 부드러운 독재자. 예, 부드러운, 예, 맞아요. 독을 부드러운, 지폈다고 나오잖아요. 요즘 강남 엄마들이 사실 다 이런 엄마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저건데 그래서 저는 늘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남자나 여자나 자식 키우는 데 책임은 똑같죠. 그런데 이제 그러나 저는 늘 어머니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뱃속에 우선 10달을 데리고 있잖아 엄마가. 그리고 애들이 이제 태어나서부터 제일 먼저 보는 것도 엄마고. 어쨌든 제일 영향이 많은 게 엄마예요 사실. 애기가 그럴 때 알게 모르게 아까 독이라 그러듯이 그 아이들한테는 이제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와의 실패한 이별에 대해서 쭉 써요. 꽤 길게 써. 네, 많아요. 예. 그 게임 아버지 쪽 있고 엄마 쪽에 있고 응. 동생 쪽에 있고 다 본인이 저는 이제 이 프라도가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난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여겼단 말이죠. 예. 기대감이 예. 기대감. 그러니까 겉으로 기대감. 드러나 보이는. 네, 왠지 네. 똑똑한 그- 기내를 타고 났어요. 네, 그래서 거기 뭐 찬양하는 글 같은 게 너의 처음 두 문장은 수백, 수천, 수백만 문장으로 자랐다. 내가 들고 있는 책들이 마치 내 몸의 부속품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막 이런 식의 찬양들. 뭐 얘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다 빈 껍데기가 맞아. 된다.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소리들을 너무 많이 기대감이 듣고, 무거웠을 것 예, 같아. 그 그런- 신부님인가 누가 그렇게 예, 신부님은 계속 질투를 하고 있고, 맞아요. 예, 어떤 어른은 대하지를 않아 아예. 어떤 어른들은 막 기대만 막 하는 거 좋은 말로.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러니까 나는 아까 왜 보통의 인간들 속에서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아까 제가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인간 유형은 있죠. 근데 이런 인간 유형은 진짜 0.1%도 안 돼요. 우리 사회 속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심리로 보면 진짜 그 모든 우리 인간 군상을 이 한 사람한테 다 구겨 넣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가장 강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뭔가 다 가졌을 듯한 사람이지만 내 내면 안에 그 자신은 이렇게 할 말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계속 말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또 느끼는 그게 나오잖아. 아버지의 열등감이 그 오죽하면은 이 아버지는 의사 아들인 의사가 자기 병명을 얘기해 줄 때 그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인정받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편안함을 그 순간에만 잠깐 느끼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아버지는 그렇고 엄마는 정말 이별 끝끝내 못했고 끝끝내 못했는데 저는 이제 이 프라도가 이 속에서 굉장히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막 짓눌려 있던 것들을 여기 그 누구한테 맡겨놓고 동생이 펴보지 않은 그 편지들 속에서 자기 치유를 좀 하고 있었던 거로 보여요. 그렇게 하면서 왜 어머니는 이러지 않으셨나요? 왜 아버지는 이러지 않으셨나요? 하면서 가장 우리 그 보통 가정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바라는 거. 그러니까 천상이 프라도는 천재도 아니고 그냥 인간 자식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맞아요. 부분들. 연약한 인간이.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저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책 보고도 지금 이런 대화를 하는 게 네. 솔직히 해서 읽고 보니까 내 삶과 괴리된 얘기만 나오면 뭐 부정적인 얘기만 나오면은 와닿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다 보면 우리 그동안 네. 우리가 독도하면서 많은 책을 겪었지만 소설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하고 이렇게 그 공감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얘기도 길어지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특히 이제 이 부모에 대한
어머니의 실패한 이별 이런 걸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걸 저도 실패한 이별이라고 보거든. 이걸 그러면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 되돌릴 수가 없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식들하고 맞습니다. 내가 우리 자식들하고의 이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면 지혜로 좀. 어. 일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걸리는 게 소통이란 말이에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아니지 사실 늦었지만은 소통이 돼야 되는데 되냐? 여기 있는 분도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참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애들이 아주 부경막심한 놈이고 뭐 이상한 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뭐 쉽게 얘기하면 요즘 저걸로 봤을 때 굉장히 건실하게 살아간다고 물론 뭐 자식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정작 나하고 소통 문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다 보면 야 내가 우리 부모님하고의 실패한 이별을 했듯이 나도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 이거 허망하잖아. 그런 거하고 또 이제 이 플라톤 가는 사람이 자기 그 삶에 대한 그런 끊임없는 저걸 하고 있죠. 지금 저도 마찬가지.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 이 프라도 엄마가 왜 그렇게 아들한테 집착하고 그 독을 주입했을까? 프라도 엄마는 만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경직성 척시험을 앓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곱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아주 자세로 예, 맞아요. 그런 느낌을 가져 불구의 남편을 가진 여자가 남편은 자꾸 그 자기가 그 병을 가졌다는 거 이렇게 숨잖아요. 회피를 하고 출근도 일찍 하고 저는 소통이 없을 것 같은데 거의 폭군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아하지만 폭군이었다고. 그때 그 엄마의 고독감과 외로움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부인으로서 하나도 공감받지 못한 여자가 유일하게 기댈 곳은 그 머리 좋은 프라도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도 그게 나오죠. 그 아들이 얘기해요. 왜 운신의 폭이 좁았던 그 부부 관계에 대한 복수였을까요? 그 아버지의 고통이라는 짐에 대한 보상으로 그 보상으로 프라도를 선택한 거 아닌가라는 그 뉘앙스로 지금 프라도의 편지에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 또한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런 갈등을 왜 견딜 수 있게 가르쳐주지 않았냐. 그리고 왜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뭘 좋아해야 할지 결정하고 부담을 벌써 지워줬냐. 왜 아드리아나와 멜로디에게는 그렇게 바라는 게 그렇게도 많지 않았냐. 예, 왜 이렇게 적었냐. 계속 그런 얘기하면서 자기 치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이별을 못한 것을 그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을 계속 하는 걸로 풀어낸 거죠.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 어느 한때가 꼭 생각나죠. 타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가 정말 여기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변덕쟁이였지만 왜 그랬나. 그게 분노였고 프라도의 탈선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모든 기대를 실망시키고 금기를 깨물었어. 구제됐고 등이 굽은 채 판결을 내리는 아버지와 야심만만한 어머니의 부드러운 독재, 평생 숨이 막히도록 고마움을 표시하는 동생으로부터 해방되어 드디어 평화를 찾았다. 이게 여기에 그 자기를 찾아가는 그 그림자 있잖아요. 융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죽고 살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봄으로써 그레고리우스가 자꾸 이제 깜빡깜빡하고 단어도 생각 안 나고 이렇게 그 어지러움을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캔서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더라도 자기가 거기에 갇혀서 그 고루한 그 라틴어 선생님으로서 머무르지 않고 여기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나오잖아요. 한 몇 주, 3주, 한 달 정도 남은 그 생활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하고 캔서였다 하더라도 삶을 받아들였을 것 같고 그 리스본으로 가서 자신을 찾은 거에 대해서 엄청 만족스러운 삶을
마감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푹 들거든요. 넘어갈 이유가 있네. 마지막 끝으로 가면서 그 장면, 그 사진 찍고 다니는 네, 장면도 맞아요. 되게 맞아요. 좀 들어오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어떤 이미지를 남기고 싶었던 예. 그 마음이 나 여기 산다 하는. 뭔가 또 새로운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의 첫 장면도 비가 오는 거였고 마지막도 비가 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또 새로운 우연이 있어서 새로운 인생을 또 한 번 더 겪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체로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소설이고 그냥 소설이에요. 우리가 그리고리우스가 그 프라도의 그 글을 보면서 이제 또 아까 액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리우스가 프라도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리우스와 프라도 둘 다 본단 말이에요. 우리 생활이 사실은 우리 삶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특별한 거죠. 특별하지 않거든요. 정도는 차이가 있고 느끼지 못하거나 사람마다 어떤 그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갈등과 그런 고민을 항상 누구나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내 일이 되는 거거든요.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일이 나하고 똑같아. 이건 내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공감하고 거기서 빠져드는 거기 때문에 이 소설 참 그게 이제 작가가 보고 또 거기에 있는 그 주인공이 또 그걸 보고 또 내가 보고 이 떠나긴 하지만은 우리 삶 자체가 떠나는 거기 때문에 찾는다는 얘기는 단어가 뭔가 잃어버렸다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긴 할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지.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있었고 나는 내가 간 거예요.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가 20대로 돌아가면 너 어떨 것 같아? 근데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20대 돌아가도 아마 똑같을 거다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내가 20대로 간다면 달라지겠지만 그때 나는 그때 그 크기만큼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마 별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내 얘기도 하면서 이제 남의 얘기도 하지만 거기서 갈등했던 것들이 결국 여기서 해답을 주지 않아요. 누구도. 그렇죠. 우리 삶이라는 생각할 거리를 것 주는 같아. 거지 뭐. 가장 최악의 어떤 상황하고 어떤 생활을 합작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삶은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을 끝까지 다 읽으면서 그레고리우스가 그 프라도의 그 사유를 따라서 맞습니다. 그 가는 오디세이적인 그런 항해를 한번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따라가면서 한번 항해를 잘 끝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실패한 이별을 제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근데 그게 뭐냐면 기술이 마땅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연령대가 참고 살아야지 뭘 그렇게 하는 것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것도 저희는 이제 그냥 간과할 수가 없는데 저도 뭐 막내지만 그래서 부모님을 어떻게 제대로 못 해드리고 돌아가시게 한 그런 것도 저한테까지는 책임이 없지만 저는 제 성격이 또 그걸 책임을 지려고 했던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교육이 통일된 교육이지 기술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사랑하는 것도 기술이 좀 필요한 거고 그 기술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가지만 뭐 여러 가지 경제에도 기술이 필요한데 해주지 않는 거 그거를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이런 기술을 좀 배워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거를 좀 갔으면 이게 제가 이 책에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선물이고 보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밸런스 퀴즈를 몇 개만 하겠습니다. 자, 3초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삼촌에 삶은 계획대로 살아야 한다. 삶은 우연을 따라가야 한다. 이번. 우연을 따라. 다음 질문. 세상에. 세상이 사람을 바꾼다. 네. 사랑이 사람을 바꾼다. 두 개가 맞는데? 둘 다 바꾼다. 근데 사랑이 좀 더 안전하다. 그렇죠. 사랑의 그렇지. 바탕 안에 사랑은 불어날 수도 있어. 어떤 사랑인가가 중요하죠. 그렇죠. 사랑 절망이 될 수도 그래서 있어요. 아까 엄마의 독도 사랑이라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 엄마는 자신의 퀴즈. 사랑을 사랑일 수도 있어. 다음
과거를 이해해야 앞으로 갈 수 있다. 과거는 놓아야 앞으로 갈 수 있다. 2번. 제대로 알고 놓아야 오, 놓아야 된다. 잘했어, 잘했어.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안 그러면 예, 갖고 가는 힘들어. 붙잡고 가는 프레드의 그 여동생처럼. 그러니까 자기하고 화해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과거.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를 끝까지 지킨다. 누군가를 위해 나를 바꾼다. 나를 끝까지 지킨다. 좋은 이별, 나쁜 이별, 사실 그거는 내가 어떤 삶을 갖고 있느냐. 그렇죠. 내가 상처가 많으면 나쁜 이별이고, 내가 뭐 시원하면 좋은 이별이라고 할 수 있나? 근데 그거는 나를 지키는, 이제 나를 지켜야 되는 나이고, 누군가 희생하지 말라고 나는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내 안의 섬을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 하나 더 던질게요. 네.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 삶과 제 주변을 이렇게 계속 빗대 갖고 봤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 심리학자가 쓰신 책이다 보니까 저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디테일하게 할 거 고구마 2개 던질게요. 월요일 아침 그레고리우스는 취리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동틀 무렵에 잠이 깬 그는 지금 길을 잃고 있다고 생각했다. 먼저 잠에서 깨어난 다음 중립적인 각성 상태에서 한 생각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먼저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의식이 깨어났다. 이 특이하고 투명한 각성을 그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이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한번 관찰해 봐야 되겠다. 왜 우리의 마음 저기에서는 마음 의도가 먼저 나온 다음에 생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생각이 먼저 나고 각성이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우리는 시간상으로만 광범위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공간으로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훨씬 넘어서 살고 있다. 우리는 어떤 장소를 떠나면서 우리의 일부분을 남긴다. 떠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 남는 것이다.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곳에 남기고 왔을까. 거기에 남아있는 나는 어떤 날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거리더라고요. 아마데오가 본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든 어쨌든 우리의 현실과 삶과 일상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런 그 아름답고도 너무나 이상화된 문장 그런 문장들이 이렇게 살살 이렇게 간지르기도 하고 콕콕 찌르기도 하니까 그 부분을 겪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작가적인 어떤 영향도 되게 빛났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책을 다 못 읽으신 분들도 꼭 읽으시고 올려주세요. 네.